조선시대 6조 행정기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앞다퉈 자기네가 최고의 관서라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그럼 어떤 관서가 최고인지 먼저 나라의 재정을 맡은 호조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조를 뽐내러 나온 호자랑입니다. 옛말에 삼척동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공양미 300석,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죠? 바로 도량형과 관련된 속담과 설화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도량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바로 도량형과 밀접한 관서가 호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호조에 하는 일과 관련된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호조의 대표 부서로는 세 곳이 있습니다. 먼저 판적사는 호구, 세금, 토지, 공납을, 다음 회계사는 저축, 수입, 지출, 결손을, 마지막 경비사는 한성의 경비 지출과 외국인 식량 배급을 담당하였습니다. 품계는 호조의 수장 정의품 호조판서를 비롯해 정무를 담당한 참판 참의가 있고 실무를 담당한 정랑 좌랑이 있습니다. 호조의 주요 산하기관은 17개나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왕실 재물을 관리한 내자시, 군대 양식을 관리한 군자감, 국가의 수입 지출을 관장한 풍저창, 문무백관의 녹봉을 관리한 광흥창 외 도표와 같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호조의 재정은 어떻게 운용되었을까요? 크게 흐름 경로를 보면 신하들의 녹봉, 백성의 세금, 국가의 환국제도로 나뉩니다. 이러한 재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었죠. 그럼 신하들의 녹봉 변천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옛날 신하들은 녹봉과 수조권을 받았습니다. 수조권은 백성의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관료들의 개인 토지에 세금을 감해주는 면조권을 주었습니다. 나라에서 녹봉을 매달 주는 것이 아니니 부족한 부분은 수조권으로 부여해 나라는 위용도 서고 이동하는 수송비로 덜게 되죠. 이를 토지분급제라고 하는데요. 먼저 고려의 제도를 살펴보면 고려를 세운 태조는 공신과 군인들에게 역분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인품과 공우를 따져 지급하였고 이후 호족 중심에서 관등 중심으로 세력이 이동하면서 경종 1년에 시정 전시과를 시행합니다. 특징은 전현직에게 관등과 인품 기준이었습니다. 다음 목종 1년에 개정 전시과로 바뀝니다. 더는 인품은 필요 없고 오직 관직자 18등급으로 전현직에게 차등 지급합니다. 이후 땅이 부족해지자 문종 30년에 전직은 빼고 현직에게 경정 전시과를 지급합니다. 다음은 고려 말 조선 교체 시기 과전법이 탄생합니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개혁되었고 그동안 수조지로 배불린 고려 귀족들의 대토지를 나라에 귀속시켜 백성에게는 농사짓는 땅을 분배하고 관료와 신진 사대부들에게는 수조권을 재분배하였습니다. 수조권 범위는 경기도로 제한했고 반면 토지 신고를 안 하거나 버티는 자들은 나라에서 손실을 차감해주는 경차관 답사를 금하거나 토지대장을 폐기하는 등으로 정비해 나갔습니다. 이후 과전법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조선 세조 때 줄 땅이 부족해지자 전직에게 제공한 수신전, 휴량전 등을 폐지하고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이는 퇴직 후에 연금이 사라지는 격으로 현직자들은 앞다퉈 수조권을 남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종대는 세금을 직접 걷어서 주는 관수관급제로 바뀌고 명종대는 완전히 수조권을 폐지하여 녹봉제로 바뀝니다. 이처럼 녹봉 기준에 따라 백성의 세금 무게도 널뛰듯 가혹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성의 세금 제도를 보겠습니다. 옛날의 조세는 당나라의 조용조 제도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토지에 부과한 조, 노동력에 부과한 용, 가오마다 산물을 부과한 조로 제도를 삼았습니다. 과전법은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걷는데 먼저 공전은 군수 진율 등의 국가 재정에 쓰이고 사전은 과전, 공신전, 외역전 등에 쓰여 최대 1결당 30두를 거두며 전주는 1결당 2두는 국가에 내야 합니다. 앞서 나라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사관이 답사하여 손실을 차감해주는 답험손실법을 만들었는데요. 1차로 고을 수령이 심사하고 2차로 관찰사가 관원을 보내 심사하고 3차로 다시 관찰사가 재심합니다. 그런데 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위임받은 지역 향리가 불공정하게 답험하다 보니 폐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종 26년에 전국으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의 기준으로 한 공법이 제정됩니다. 세종 10년에 논의가 되어 전국 찬반 조사까지 펼쳤으나 아직은 미진한 공법으로 보류되다가 세종 18년에 임시관청으로 공법상정소가 설치되어 연구를 통해 1차, 2차로 시범 실시하여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측정 방법이 달라진 건데요. 직접 조사원이 나와 답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토지대장을 조사하여 비옥도 전분 6등분과 풍육연돈 9등분으로 도표와 같이 상상년 20두, 중상년 14두, 하년 4두고 그이하면 면제 대상으로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걷는데 1결은 수확량을 말하며 토지가 넓어도 척박한 토지면 수확량이 적을 것이고 토지가 좁아도 기름진 곳에 위치해 있으면 수확량이 높을 것이니 이를 토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도표와 같이 공법은 매년 고정된 세율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법이 올바르게 수행됐다면 편리했겠지만 비옥도를 속이는 등 부정행위도 끊이지 않았고 또 나라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까지 덮쳐 더는 온전히 세금을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조 때 비옥도 흉작 다 필요 없고 모든 토지에 1결당 4두를 걷는 영정법을 시행합니다. 이에 백성의 세금은 줄어드는 듯했으나
운송비와 같은 부가세를 농민에게 부과하는 등 부담은 줄지 않았죠. 그래서 숙종 때의 비총법을 시행합니다. 이는 해마다 세금 총액을 정하고 각 지역에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비총법은 영조 때 법으로 정해져 조선 후기에 폐지되었습니다. 토지에 부과한 세금을 보셨다면 이제 노동력에 부과한 역을 보겠습니다. 역은 군대를 가는 군역과 건축 공사 등의 노동력을 제공한 요역이 있습니다. 요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쌀이나 포를 내야 했고 군역을 복무하지 않으면 군포를 내야 했습니다. 양인 남성 16세에서 60세 이하면 군역의 의무를 무조건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역을 빙자의 갓난아기에게 군적에 올려거든 황구첨정과 이미 죽은 사람에게 군적에 올려거든 백골징포 등의 악질적인 횡포로 백성은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야 하는 관리들과 아전들의 횡포 탓에 결국 세금 창고인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에 모색을 찾았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은 찾지 못하고 영조 때 와서야 군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균역법이 제정됩니다. 이는 1년에 군포 2필에서 1필로 줄여주고 줄어든 세금은 토지를 가진 자에게 부가세인 결장미를 걷고 왕실이 소유했던 어음선세는 균역청 국고로 돌리고 그 외 선무군관포와 은여결세 등으로 손실을 메꾸었습니다. 그러나 영악한 지주들은 결장미를 소장농에게 전가하는 등 백성의 부담은 나아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산품인 공납의 폐단 문제도 신박했는데요. 특산물을 구하기도 힘든데 불량한 수령과 폭리를 취하는 박납업자로 인해 백성은 도망가기 일쑤였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조정은 오랜 세월을 걸쳐 특산물 대신 쌀로 걷자는 대동법을 탄생시켰죠. 대동법은 경기도로 시작하여 숙종 때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총 100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나라가 백성에게 시행한 진율과 환곡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환곡은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옛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시행 시기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이고 을파수가 나라의 국상으로 기용되면서 진대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대법은 매년 3월 7월에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 10월에 갚게 했습니다. 이후 고려 태조 때 흑창이 설치되고 성종 5년에 흑창에서 이름을 바꿔 일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성종 12년에는 물가 조절을 관장한 상평창이 설치됩니다. 상평창은 흉년에는 곡식을 싸게 내다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고 풍년에는 곡식을 비싸게 사들여 물가를 올려 항상 유지되도록 힘썼죠. 조선은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태조 1년에 의창을 설치했고 호조 판적사 부서가 관리했습니다. 자연재해 때는 무상으로 배급했으나 원래는 가을에 거둬들여야 했지만 백성의 살림이 늘 어려워 회수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자감에 곡식을 구워서 운영하는 형편이 되자 국방에 써야 할 군자곡마저 바닥이 날까 대안으로 문종 1년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창이 설치됩니다. 그러나 사창도 도움이 못 되고 고리대와 같은 폐단으로 성종 때 폐지됩니다. 중종 20년에는 순순히 흉년의 백성을 구제할 목적으로 진율청이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정난에 허덕인 의창은 결국 폐쇄됩니다. 다음 광해군 때는 선해지법의 뜻으로 선해청이 설치됩니다. 바로 대동법인데요. 호조가 추진하였고 선해청은 중앙기구로서 경기청을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모든 대동청은 선해청으로 이속되고 진율청, 상평창, 군역청까지 흡수해 선해청은 호조를 능가하는 재정기관이 되었지만 조선 후기 격변기에 선해청은 폐쇄되고 호조의 명칭도 바뀝니다. 네, 지금까지 나라의 살림을 맡은 호조와 함께 여러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호자랑은 이만 물러가며 실록 속 호조는 어떤 일로 고군분투했는지 생생한 현장 속으로 떠나가시죠. 경상도의 조은선 34척이 해중에서 침몰되어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만호가 사람을 시켜 수색하니 섬에 의지하여 살아난 한 사람이 이를 보고 도망하였다. 쫓아가서 붙잡아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도망하여 머리를 깎고 이 고생스러운 일에서 떠나려고 한다. 임금이 듣고 탄식하기를 책임은 내게 있다. 만인을 몰아서 사지에 나가게 한 것이 아닌가. 닷새 날은 일명의 수사일이고 또 바람 기운이 대단히 심하여 행선할 날이 아닌데 바람이 심한 것을 알면서 배를 출발시켰으니 이것은 실로 백성을 몰아서 사지로 나가게 한 것이다. 좌우에게 묻기를 죽은 사람은 얼마이며 잃은 쌀은 얼마인가. 좌우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개 얼마인가. 좌우가 대답하기를 쌀은 만여석이고 사람은 천여 명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쌀은 비록 많더라도 아까울 것이 없지만은 사람 죽은 것이 대단히 불쌍하다. 그 부모와 처자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조은하는 고통이 이와 같으니 성군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에 흩어지는 것은 마땅하다. 우대현 이응이 말하기를 육로로 운반하면 어려움이 더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육로로 운반하는 것의 어려움은 우마의 수고뿐이니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네, 첫 기사입니다. 조은선은 세곡과 화물을 운반하는 세곡 운반선입니다. 태종 때 조은선 건조는 250여 척이었고 태종 14년에도 추가로 건조했습니다. 태종은 독가 재정 확보를 위해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세금을 한강 유역에 직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세금 운반길은 험난하기만 하였는데요. 길은 육로와 수로가 있었습니다. 육로의 길은 많은 사람의 노동력과 소, 말, 수레를 이용해 험난하고 먼 길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반면 수로는 물길을 이용해 경비와 시간이 절약돼 편리하였지만
성남풍랑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식량과 배는 침몰합니다. 기사를 보면 태종 임금이 희생자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임금은 먼저 희생자 수를 물어보고 다음 잃어버린 식량의 수를 물어봅니다. 반면 신하들은 식량의 수를 먼저 전하고 사람의 수를 아릅니다. 우선순위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할 수 있으나 실무를 처리하는 신하들의 태도와 백성의 목숨을 보호해야 하는 임금의 태도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이후에도 수송 문제에 대해 논쟁했고 신하들은 바람과 물을 잘 살피는 전투자를 잘 쓰면 된다고 강조하고 임금은 육로가 힘들어도 인명피해는 없다고 강조하셨지만 반면 조은선은 줄이지 않고 부지런히 건조하게 하셨답니다. 호조에서 중의의 공법에 대한 가부의 의논을 갖추어 아뢰기를 당대의 조용조의 법은 비록 3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또한 각기 그 시대의 사정에 알맞게 제정한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진이 지금 어리석은 생각으로 청하고 있는 공법은 오늘의 현실로 보아 행함직한 것으로 봅니다. 진이 민간에서의 가부의 의논을 듣자오니 평야에 사는 백성으로 전에 납세를 중하게 하던 자는 모두 이를 즐겨서 환영하고 산골에 사는 백성으로 전에 납세를 경하게 하던 자는 모두 이를 꺼려 반대하고 있사온데 이는 각기 민심의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 동지 총재 박초는 아뢰기를 공법이 비록 좋게 나오나 전지의 비옥과 척박을 분별하지 않고 전부 행한다면 백성들 사이에는 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걱정하는 사람이 자연 있게 될 것입니다. 각도의 연문계 정사를 나누어 보내어 그 전지를 심사하여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고 이를 분류해서 지적을 만든 뒤에 공법을 시행할 만한 전지에는 공법을 시행하고 그 나머지의 척박한 산전으로 공법을 시행하기에 부적당한 전지는 매년 반드시 경작자의 신고를 상고한 후에 작황을 답사하고 수송급손법을 시행하여 두 가지 법을 겸행토록 하소서 하고 지편전 부재학 정인지는 아뢰기를 먼저 경기의 한두 고을에 시험한 다음 각도에 모두 시행토록 하소서 하고 직작 유효통은 아뢰기를 상중전 외의 하전을 다시 2등으로 나누어 1결마다 부수를 더 주거나 혹은 10두를 감하거나 하게 하소서 하고 직전 안지는 아뢰기를 먼저 산골과 평야 각 수십 개의 고을에 그 가부를 시험하게 하소서. 권손, 유기수 및 삼품 이하 현직자 393명과 전직자 117명은 불가하다고 하고 의정부 좌의정 황희우의정 맹사성 찬성 허도 참찬 오승희 맹균 등은 아르리를 경전에 이르기를 전지를 다스리는 데는 조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공법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나 우리 조선이 개국한 이래 조세를 거둘 적에 수송급손법을 제정하니 이는 실로 고금을 참작한 만대라도 시행할 만한 좋은 법인지라 경솔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호조에서 신청한 공법에 의해 시행한다면 이는 부자에게 행일 뿐 가난한 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함길평안도의 전지의 조세는 다른 도의 수량보다 이미 감한 것인데 이에서 또 감한다면 만약 군병의 동원이나 큰 흉년이 있을 경우 이를 감당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울 것 같으오니 조종조에 이루어 놓으신 법에 의하여 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하오며 그 폐단을 구제 방지하는 조건을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라이다. 이조 판서 권진 등은 아뢰기를 전지를 납품할 때 그 증감을 적중하게 하지 못하는 폐단과 분주한 접대의 노고 등 실로 호조에서 아랜 바와 같은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전지에는 비척의 차이가 있고 연사에도 풍령이 바뀌는 수가 있어 가령 좋은 전답 일결을 경작하는 자가 풍년을 만났다면 비록 전체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조세를 받더라도 조금도 과할 것이 없지만 집두만 거두고 만다면 국가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오. 만약 척박한 땅 일결을 경작하는 자가 수재나 한해를 당하여 겨우 엿부의 작물 받게 된 것이 없는데도 전체적인 감소는 아니라 하여 십두를 다 채워받는다면 반드시 구워서 보태어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니 인민들은 곤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법의 폐해는 앞으로 납품의 폐단보다도 더 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참판 유계문은 아뢰기를 우리나라 토지의 품질이 같지 않아서 경상전라도 등의 연해 지대에 노는 1, 2두의 벽시만 뿌려도 그 소출이 거의 10석에 달하는데 경기 강원도와 같은 산골의 논들은 1, 2석의 벽시를 뿌려도 소출은 겨우 7, 8석에 불과합니다. 토지의 품질이 같지 아니한 것이 이 정도였는데도 전조에서 다만 농부의 손이지로 10번 재서 상전척을 삼고 2지로 5번 재고 3지로 5번 재서 중전척으로 삼고 3지로 10번 재서 하전척을 삼아서 3등급을 정하고는 일결에 대한 조세는 모두 30두로 수량을 정하였던 것이니 이는 옛제도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개국하신 뒤에도 이내 그 법으로 각도의 전지를 다시 측량하였던 것인데 해마다 소실을 조사할 때 지각 없는 용렬한 무리들이 눈에 중으로 마구 감해주는 등 그 극심한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제 공법의 편리 여부를 널리 중후해 물어 다년간의 폐단을 제거 혁신하고 올바른 제도를 세우시려는 것으로 아옵니다. 세종의 공법은 토지 측정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요. 위기사는 세종 12년 공법을 만들어가는 초기 과정입니다. 호조가 제시한 풍흉에 관계없이 상중하 3등전으로 나눠 2결당 10두를 걷자는 정액제 시한이 나왔습니다. 이에 모든 신료와 백성을 대상으로 공법의 찬반 조사를 펼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하들이 열띤 논쟁을 하였습니다. 공법 반대자들은 그동안 척박한 땅을 가진 자들은 다펌으로 손실을 차감했는데 고정된 세율을 내면
세율을 맞추기 위해 빚을 질 것이고 기름진 땅을 가진 부자는 세금이 줄어드는 격이니 나라의 세수 확보가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한편 찬성자들 주장은 무능한 수령들과 교활한 아전들의 패단이 끊이질 않아 더는 주먹구구식의 다펌은 철폐하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공법 세율로 세워야 한다고 맞섭니다. 이후 공법은 보류되었다가 세종 18년에 공법상경소가 설치되어 연구를 통해 세종 20년에 1차 공법이 시행되고 세종 22년, 23년에는 2차 공법을 시행하여 경상, 전라, 충청, 상등도, 경기, 강원, 황해중 등도, 평안, 함경은 하등도라 하고 도내의 구역을 상중하로 나누고 또 구둔관의 토지를 상전, 중전, 하전으로 나눠서 27종의 등급의 세율을 책정하였고 세종 25년에 다시 미흡한 결함을 고쳐 세종 26년에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으로 1결당 최고 20두, 최하 4두를 걷는 최종 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새로 만든 영조청 10,000개를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 건축, 토지, 곡물 등을 재는 도량형은 실생활에 매우 중요하죠. 그 당시 백성의 세금은 토지에서 나오는 곡물과 옷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도량형이 조금씩 달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표준화를 시켜야 했습니다. 우리의 세종대왕이 누구십니까? 세종임금께서는 공법과 더불어 도량형 제도를 정비하셨죠. 위기사를 보면 표준화한 영조청 10,000개를 전국에 나누어 줍니다. 건축과 물건 등을 잴 때 쓰이는 자로 오늘날로 치면 약 31cm입니다. 곡물의 부피를 측정하는 양기는 배포한 영조척으로 표준화된 양기로 만들어 사용하라고 주문하십니다. 예를 들어 15두인 용량은 길이는 2척, 넓이는 1척, 길이는 4촌 7푼으로서 용적은 2940촌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영조척은 황종척을 기준으로 삼아 제작되었고 황종척은 황종관의 길이를 원기로 삼았는데요. 황종관은 황종음이 나는 유관이며 요즘으로 말하면 기본음인 도인데요. 12음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아학 정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황종관 안에는 기장알이 들어가 있고 소재는 대나무나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궁중음악에 쓰이는 편경은 황종관의 율로 만들었는데요. 옥돌 16개의 두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니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자가 필요했고 황종관의 기준으로 황종척을 만들었습니다. 황종척은 기장알 하나를 1분으로 하고 열알은 1촌으로 하여 아흔알을 나열에 1촌을 더해 총 100알을 한 척으로 삼았습니다. 황종척은 약 34.48cm로 음유를 잡는 자로 사용되고 영조척은 약 31cm로 건축, 물건 부피 등의 자로 사용되며 주척은 약 21cm로 옛부터 토지 측량할 때 쓰였으며 포백척은 약 46cm 옷감을 잴 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법인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당시 도량형 경비는 나라의 번영과 애민 정신이 아니었나 합니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호조가 아뢰기를 금년에는 흉년이 들었으니 직전을 급여하지 마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위기사는 추수기가 지나고 백성이 굶주린 배를 채울 시기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흉년이었나 봅니다. 국가 재정을 맡은 호조가 임금께 이번 금년에는 신하들에게 직전법 급여를 하지 말자고 건의합니다. 직전법은 수조권을 가진 신하들이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데요. 과전법 시기 전직 가족에게 세습하던 수신전, 휴량전 등으로 줄 땅이 부족해지자 세조 때 세습을 폐지하고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성종 때는 나라에서 직접 걷어서 주는 관수관급제로 바뀌고 명종 때는 녹봉제로 바뀌게 되죠. 녹봉을 관장한 광흥창은 호조의 산하기관으로서 흉년을 고려한 대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육이 아뢰기를 호조판서 원두표는 본래 남을 이기기 좋아하는 병통이 있어 자기 마음에 싫은 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찌 다른 사람이 없기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제리의 권한을 전담하게 하십니까? 대동법에 대한 의논이 있으면서부터 한 번도 신을 직접 찾아와 의논한 적이 없었습니다. 채통이 이처럼 무너지고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잘못 계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임을 구하기 어려워서 오래도록 재임시킨 것이다. 대동법은 특산물인 곡물 대신 쌀, 배, 화폐로 내는 세금 제도입니다. 위기사는 대동법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때입니다. 김육은 대동법의 사활을 건 재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를 잃고 농사, 지게꾼, 장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생을 해본 분입니다. 그래서 공납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대동법 추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아는 효종은 김육을 영의정에 앉혔고 대동법 추진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처럼 반대 세력이 많았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호조 판서가 대동법 의논을 피하고 있으니 정말 난감한 일이죠. 원두표는 북벌 정책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서인의 당수 김집, 김상원, 원두표 등은 대동법보다 북벌론과 정치 개혁이 먼저였죠. 그러다 보니 김육은 영의정 자리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김육은 반대 세력과의 반목으로 사직을 내걸었고 고심하던 효종은 대동법 의지가 분명하였으니 호조 판사 자리에 대동법을 지지할 사람으로 교체하고 김육은 문무백관을 이끄는 좌의정에 앉혀 동력을 가합니다. 이로써 대동법은 숙종 시기 전국으로 시행되면서 100년이 걸린 개혁 여정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조를 만나봤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가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이를 호조가 담당하였고 오늘날 대표 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 국가 살림을 담당한 호조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편은 어떤 관서가 뽐내러 나올지 기다려주세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